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먼저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차 조울증을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그 조우와 함께 살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은 조증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울증은 의학명으로는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양극성 장애는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상승하거나 가라앉는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의학적인 질병인데요. 말 그대로 기분이 고조되는 조증과 다운되는 우울증의 양극을 오고 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조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일형이 있고요. 조울증 1형, 2형은 경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고 또 약간 강도도 낮고 빈도도 낮고 그러나 이렇게 순환적으로 조증과 우울이 나타나는 그런 순환성 장애도 있다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조증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군요. 네. 근데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사람도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셨다든가 하면 술이 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구분이 딱 가잖아요. 술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일종의 조울증 같은 경우도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그 어떤 호르몬 또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보통 때 모습하고 확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이 가는데 명확하게 구분 가기까지 이제 굉장히 서로 헷갈리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조증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미를 위한 양극성 장애라는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된 책에서 나오는 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나온 조증의 특징 7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존감이 상승하고 과대 사고에 젖어든다. 예, 조 동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다 보니까 망상 자체가 이제 종교 망상에서 기독교적 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증이 심할 때에 극도로 이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이 커져가지고 어떤 마치 자신을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든가 또는 뭐 성령님처럼 생각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정 기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 긍정의 힘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건강한데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막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과대하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면 100억을 벌 거야.'라든지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하고 이제 이 다른 점들은 조울증 같은 경우에 나타날 때 일단 균형미가 떨어지죠. 그리고 네.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현실성이 없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비웃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제재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그것을 음, 과대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음,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음, 자존감이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옆에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난 이런 음, 사람이 아닌데. 네. 음, 근데 그 결혼 생활했을 때 저희 신혼 초에 약 조증 증상이셨잖아요. 조증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것도 참 괴로웠어요. 그 조증인 것 자체로도 옆 사람을 괴롭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남편을 어떻게 볼까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음. 하고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관계 안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남이 봤을 때. 근데 저는 남편이니까 그래도 남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혼 초에도 그런 면에서 좀 다투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걸로 다퉜던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천사 알게 된 같은 사실이거든요. 부인하고 사시는 모양이네요. 아, 아니 뭐 다퉜던 얘기하면 오늘 방송이 못 끝납니다. 네. 저희가 2박 3일도 얘기할 수 네, 있는데 저희 참 조울증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조증일 때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아, 좀 활달하거나 아니면 말이 많다던가 이런 밝은 모습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제가 우울한 모드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도 이제 혼동하게 되는 거죠. 왜 애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변했나. 말이 없어졌지? 또 물어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내가 조울증이라는 거를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릴 때 이 조울증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은 뭘까? 응? 이 조증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 아니면 디프레션이 됐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 이런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할까나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네, 쉽지 않은 질병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수면 욕구가 감소한다.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이 3시간 또는 그보다 짧아도 피곤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수면 욕구가 감소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이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던 거라서 제 경험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어,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잠이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내일은 일어나서 뭐 하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것 때문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우리 조 동생의 경우 보니까 하여튼 조증이 심할 때는 잠자는 걸 아주 혐오해요. 그러니까 깨어서 뭔가 신나는 일, 좀 네. 자극적인 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낮에나 이 초저녁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이제 늦은 밤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심야에도 그러니까 집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새벽 네. 3, 4시, 4, 5시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차 안에만 있기는 답답하니까 길 가다가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사람이 잠을 자도록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무슨 수면을 이제 의지적이든 비의지적이든 하지 못했을 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수면부터 잡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조증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입원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선생님이 수면제를 많이 쓰죠. 많이 쓰셔서 이렇게 푹 자게끔 해주시죠. 네, 그 옛날에 이런 조울증이 옛날에도 있었을 텐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한 분이 부모님이 딸이 그렇게 이제 조울증이 발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병명도 몰랐을 거예요. 막 다니고 싶어 하고 밤에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 친구를 꼭 껴안아서 안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조증이셨는데 조우님께서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새벽같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신랑은 부지런하구나.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보면 잠을 안 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나 이런 게. 그래서 "당신 잤어?" 물어보면 잤대요. 근데 저는 이제 잠을 자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안 자고 날밤을 새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조증의 특징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말이 많아지거나 쉴 새 없이 말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인다. 우선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 간에 이런 말하는 걸 또 좋아하게 되고 내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피곤한 증상이에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성격이 좀 말이 많고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런 증상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된다면 그 사람의 성향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게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2 주에서 4주 이상 그게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조증 사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증으로 말이 많아질 경우에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있어서 돈을 쓰게 되고 사업을 벌리려고 하고 그럴 경우에 그게 단순히 말 많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는 경제적인 문제, 파산에 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게 사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이렇게 '이 사람 좀 친화력이 있네.'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도 쉽게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한다든가 뭐 아니면 문자를 많이 평소와는 다르게 문자를 많이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신혼초에 또 에피소드가 길에서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편에 신랑이 서 있었어요. 근데 불이 바뀌었는데 안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모르는 아줌마 애기 엄마하고 한참을 대화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뭐 궁금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 가지고 와 가지고 막 그래서 '친화력이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조우의 그 조증으로 인해 갖고 좋은 인맥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사실 뭐 헬스 클럽에 가 갖고 처음 만난 교수님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서 우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거는 조증보다는 이제 원래 제가 볼 때 우리 조 경우에 상당히 부침성이 있고 그다음 친화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그때는 좀 조증이 좀 네. 심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부침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을 때 저를 만나 가지고 아 꼬셨구나. 네. 아 저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 하필 만났으면 만약에 우울증 때 만났으면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저한테 말을 안 붙이셨겠죠. 굉장히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네.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 네. 아 네 번째 특징은요. 조증은 이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간 느낌이 들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정신없이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외부 자극에도 쉽사리 주의를 빼앗긴다. 우리가 뭐 학생이어도 그렇고 또 직장인이어도 그렇고 뭘 하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력을 갖는 것은 생산성하고 직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증이 심해지면 산만해지니까 생각이 그냥 막 걷잡을 수 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놓은 거는 뭐 아주 과다하게 잘할 것처럼 해놨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게 참 본인한테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어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조증이 처음 올라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초에는 살짝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제가 말이 없었던 시기였고, 중학교 1학년 말 될 때 저희 반 자체가 조금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가지고 좀 경직돼 있는 게 있었는데, 학기 말이 되면서 좀 많이 풀어졌어요. 그때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조증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처음 겪게 된 조증이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장난기가 많고 이랬죠. 그래서 그때가 초기 조증이었어가지고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학생들을 웃기기도 하고 뭐 선생님을 웃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반에서 조금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우울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이 보면 과묵한 아이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조울증을 앓고 있는 본인이 학생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의 수업 진행을 좀 방해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전체를 좀 집중력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좀 문제아로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증일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그런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뭐 ADHD 같은 네네. 경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이제 조증일 때 신혼생활을 했을 때 대화를 하는데 A를 얘기하다가 그 말이 끝맺음이 안 나고 B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C로 넘어가고 D로 넘어가서 짧은 시간에 대화의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대화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되게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약간 그런 대화들을 계속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에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과도하게 교차가 되니까 뭐 라디오가 주파수가 여러 개 잡히는 것 같다고 그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옆에서 듣는 사람은 솔직히 되게 괴로운 거죠. 막 그렇죠. 예, 술 취한 사람이 꼬장 부리는 것처럼 옆 사람을 괴롭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컴퓨터로 좀 예를 들자면 뭐 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보들이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맞아요. 그 정보가 연결돼 있는 거가 아니라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 조증일 때는 그 머릿속에 입력된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 파편적으로 논리가 깨지면서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발병하기 전에 삼국지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이 뭐였죠? 홍정욱의 칠막칠장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그 머릿속에 아주 다 이렇게 알알이 입력이 됐는데 이게 논리가 끊겨갖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삼국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인상을 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전에 굉장히 열심히 큐티를 했었죠. 이렇게 큐티를 하면 열심히 혼자서 또 성경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병한 이후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리고 방금 전에 입력된 그 어떤 수련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발병 후에 많이 나타났던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6번째 특징은요, 직장 또는 학교 생활 등 목표 지향적인 사회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성적인 욕구나 신체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불안한 듯이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완수하지 못할 과도한 목표를 정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가 "나 전교 1등 할 거야."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신체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경험한 것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도 지치지가 않고 많이 걸어 다니고 하니까 다리는 너무 아픈데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 조증일 때 좀 듣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제 뭐 아이디어 뱅크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천재기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살이 좀 빠지니까 더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그런 말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어 네? 네. 아니요. 아니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고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요. 왜냐면 우울증일 때 살이 굉장히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제 모습을 봤다가 누구나 살 빠지면 예뻐지고 잘생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극도로 살이 빠지고 그랬을 때는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몰골이 안 좋은 건 아주 초췌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죠. 예, 네. 그 조우님께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지금 이제 만나는 주변의 친구분들이 조증일 때도 알고 지금의 모습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외적인 모습으로 살이 많이 쪘지만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면서 지금도 물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약이 줄었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근데 인상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7번째 특징은요. 위험천만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과도한 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조나 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발병이 돼서 사실 돈이 없을 때 이런 병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뭐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는 어떤 거에 좀 더 이렇게 몰입하고 이렇게 중독이 되었었는지 본인이 좀 얘기해 줄래요? 특정한 거를 딱 하나에 매진했던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요.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옷도 한 가지를 굉장히 오래 입고 뭐 용돈이라고 해도 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카드를 막 여기저기 긁고 다니면서 하지도 않던 무슨 압구정 미용실에 가서 15만 원짜리 염색을 하고 오고 예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을 것 같은 선물을 괜히 비싼 걸 쓸데없이 사 오고 뭐 헤어 트리트먼트를 55,000 원짜리를 저한테 사다 주고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갑자기 막 쓰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좀 많은 액수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조증일 때. 네, 의학적인 용어로 조울증을 진단을 할 때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있을 경우에 조울증으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파라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뭔가 사파라는 건 중간에 뭐가 끼어드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전문 의사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뭐 에피소드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해가 좀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조든 조 동생이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왜 사파라고 했는지 뭐 이렇게 뭔가 갑자기 끼어드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인생의 스토리 라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파 같다라는 말이 좀 이제는 이해가 가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이 조증이라는 비정상적인 증상이 2주 또는 4주 이상 지속되고 다시 없어지는 거 이런 특징이 일정 기간 나타나는 것을 사파라고 하는데요. 조증 사파와 우울증 사파가 반드시 있어야지 양극성 장애, 조울증으로 판명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조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조울증 증상에 대해서 도움받았던 책은 더미를 위한 양극성 장애라는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된 교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일렉트로 보이 어느 마냐의 회고록이라는 책의 내용을 저희가 인용하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앤디 베어먼이라는 분이 조울증 환우였었는데 이분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조증이 알려지지 않은 시대였나 봐요. 이분의 글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극성 장애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가족과 친구들은 도움의 손길을 곧바로 내밀거나 쉽사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처럼 양극성 장애를 볼 수 없다 보니 내가 그따위 어려움쯤은 쉽게 뻥차고 이겨낼 거라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양극성이 게으름이나 관심받고 싶은 상상이 빚어낸 산물쯤으로 생각했다. 네. 많은 분들이 양극성 장애는 뇌의 호르몬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질병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가족과 친지분들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